제가 짧은 시간에 지금 우리 전미라 간사님이 지금 안내해 주신 대로 항공의 이슈가 워낙 최근에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그 이슈를 지금 제가 이 항공업계가 위기인데 이 위기에서 무엇을 다룰까, 그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일단 오늘 제가 포커스는 어디다 맞췄냐면 이 항공업계의 재편,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는데, 업계의 그 전반적인 산업의 재편이 시작이 되는데,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부실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지금 정부가 꺼내든 것은 대한항공의 인수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났고요. 이거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도 많고, 일부에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그 시각에서 보면은 이 재벌, 밀실야합, 세금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게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항공업계가 왜 위기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쟁점별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뉴스를 하나, 여기 기자님들이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따끈따끈한 제가 우리 미트 컨퍼런스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뉴스를 하나 막 올라온 뉴스를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후에 확인을 했는데요.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어떤 뉴스가 전해지는지는 모를 정도입니다. 이게 simpleflying.com이라고 하는 일본 매체, 항공을 다루는 이런 포털 매체에서 오늘 오후에 올렸습니다. Japanese government suggests merging M&A ANA and Japan Airlines입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내가 요약을 해보면, 일본 정부의 자문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스가 총리의 자문입니다. 이 사람이 전 내각 재신이었는데 실명이 나왔거든요. 다카나카 헤이조. 이 자문이 뭐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느냐 하면 바로 이 제목대로 했습니다. 옆에 나라 한국의 그 합병 가능성, 그리고 코로나19의 전 세계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항공사에 대한 지원, 아주 대폭적인 지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도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봤을 때 일본도 JAL과 ANA의 합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총리의 자문이 이런 얘기를 오늘 인터뷰를 했고요. 이 얘기는 사실은 몇 달 전부터 흘러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에는 아시아에서는 최대가 된다. 세계에서 5위로 올라설 수 있다. 여러분과 아나와 잘은 잘 아실 겁니다. 한때는 잘이 세계 1위를 했던 항공사인데 그게 국영으로 있다가 민영화를 하면서 주인을 안 찾아줬죠. 87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굉장히 흥미있는 사례였는데, 우리나라는 69년에 KNA라고 하는 데다 KNA를 한진에다가 주인을 찾아줬는 데 비해서 일본은 뒤늦게 87년에 잘이라고 하는 국영항공사를 민영화하면서 1% 이상의 대주주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한 국민의 기업을 만들어 놓고 운수성에 있는 엘리트 관료들이 계속 날라들어가서 낙하산으로 그 거대한 그 좋은 잘이라고 하는 회사를 그냥 방만경영으로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에 파산을 했죠.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재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3년이 걸리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적인 대표, 일본의 대표 자존심이 바뀌었습니다. 아나. 그 아나라고 하는 국내선을 취향하고 항상 2위였던 아나가 더 커졌고요. 그런데 지금 두 회사가 이제 대표 항공사 두 개가 지금 장거리 노선을 가고 있는데, 이번에 세계적으로 우리한테는 새롭지만 세계적으로 메가 캐리어들이 등장하고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 한국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저렇게 머즈를 한다, M&A가 한다, 이런 것도 이제 이들에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잘과 아나가 만약에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얘기대로
세계에서 5번째 항공사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이게 아마 내일쯤 우리 언론에도 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 상반기 내내 시간을 끌었던 이스타 항공의 인수, 제주항공의 제주항공이 이스타를 인수하기로 했던 그 딜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우리나라 항공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M&A였을 텐데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제주항공이 포기를 했고요. 좀 화면을 좀 키워주시. 그리고 나서 이어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그 인수가 되질 않았던 이스타항공은 지금 파산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질 않습니다. 정부가 떠안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명이 넘던 인원, 또 자회사까지 하면 대략 2,000명, 1,640명에다가 계열사 해서 직접 고용이 한 2,000명이 지금 지금 사실은 직장을 잃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동아일보는 금년에 최악의 기업으로 이스타항공을 꼽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문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이전부터 부실이 계속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HDC 현산이 인수하기로 했지만 결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 계약금이 2,500억이었습니다. 2,500억을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을 인수를 포기했으니까 물론 법정 다툼을 하겠지만 2,500억을 알리는 한이 있어도 2조 5천억에 달하는 거래로 저거를 떠안았다가는 현산도 망한다.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수개월간 끌다가. 그래서 문제의 발단은 이제 다시 아시아나 항공의 문제가 됐습니다. 아시아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맨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지금 그러면 앞부분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시면은요, 항공업계의 현황인데요. 그냥 간단히 거기서 보시면요, 어떤 게 확인이 되냐면요. 항공업계 위기에 거기 보시면은, 거기 그야말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니고 전 세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2020년에 들면서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던 걸 그림으로 보실 수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 전 세계가 대륙별로 시장의 충격을 거기 나타내고 있는데 대략 뭐 공통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여객 수요는 약 60%가 줄었고요. 무역 거래량은 화물입니다. 화물이 대략 추정컨대 한 20%가 줄었고 뭐 세계 경제 규모는 5% 내외로 감소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금년의 추정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항공업계하고 이 직격탄을 맞은 게 사실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데가 있습니다. 바로 항공과 관광입니다. 항공과 관광입니다. 세계 관광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글로벌 관광 시장 규모가 20년 후퇴했다. 그들이 내놓은 겁니다. 그들이 내놓은 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73%가 대략 73%가 국제 관광객이 줄었다. 73%가 이 그림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국내 항공사도 가진 생사를 떼어내는 구조조정에서부터 이스타항공은 최근에 이제 정리해고를 강제해고를 처음으로 605명을 했고요. 그전에는 무급휴직과 스스로 떠났습니다. 이제 항공기를 지키는 핵심 인력만 남아있고요. 아마도 지금 그것은 매수가 되질 않으면 아마 내년이 되면은 이제 청산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청산, 리퀴데이션 합니다. 그냥 빚잔치 하고 말 것 같고요.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지금 기한기금을 마침내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안 하려고 했죠. 기한기금 40조를 쓰게 되면 그 금리가요 7% 플러스 알파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2조 4천억을 거기다 넣기로 결정을 했는데 알려지기로는 7%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고리대금입니다. 지금 그 세계적으로 미국이 1% 내외로 주고요. 1%보다 낮게 주는 나라들도 많은데 하필 독일이 높게 주고 있는 걸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기금을 쓰는 순간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그러나 아무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신청을 하고 받게 됩니다. 나머지 항공사들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무급휴직에 11월부터 들어갑니다. 고용안정기금
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렇게 국내항공사는 더 이상 구조조정할 게 없는, 감원 밖에는 비행기를 내다 팔거나 반납하기 전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카라고 하는, 이건 이제 회원사가 각국의 정부인데, 여기도 TF를 구성해가지고 각국 정부의 의견을 모아서 각국 정부에 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야타는 더 심각합니다. 아야타는 국제 항공사들이 회원인데 400여 개 회원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국제 노선 공항을 여느냐,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어떻게 하면 해제시킬 거냐. 그래서 간편한 진단 키트를 도입하자. 트래블 버블을 만들자. 가진 방법을 지금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각국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부마다 다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매우 소극적인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린 여객 감소입니다. 이게 우리가 4월부터 팬데믹이 선언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도 역시, 그러나 화물의 그 낙폭은 조금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보시냐면은 이게 9월 30일까지 정리된 건데요. 우리나라 여기 에어인천 9번째 에어인천은 화물회사입니다. 화물회사를 빼고 9개 여객 운송을 하는 항공사들이 어떻게 지금 인력 조정을 해나가고 있나 하는 표입니다. 이게 항공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면 지금 이게 주차별로 체크를 하는데 제가 10월 거는 못 받았는데요. 받아보면은 지금 무급휴직, 유급휴직, 임원 임금 삭감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타는 지금 완전 휴업에 들어갔고요. 여기 플라이 강원도 사실 뭐 비행기 3대 들여서 시작하려다가 2대는 반납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앞으로 전망인데요. 지금 밖에서 보시면은 이게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주도 가려면은 뭐 좌석이 뭐 꽤 차는 것 같다. 노선이 살아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착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 마켓에서 보면 이 회복 시점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 청색으로 나타나는 게, 가만히 보시면 이게 원래대로 했던 포캐스팅이고요. 코로나가 있고 나서 V자형 회복이 된다면 내년이 되면은 약 80, 70%에서 80% 근접하는 회복이 될 것이다. 그건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22년이 되면은 한 90% 이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23년에 이르면은 이제 회복이 된다. 이게 가장 낙관적인 거예요. 여기에 uncertainty, 불확실성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 2차 지금 다시 또 저게 확산이 되고 세계적으로 꺼지는 타다가 또 번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확실 영역을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늦어지면은 지금 아주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내년에 한 50%, 전 세계 시장이 50% 회복될 것이다.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그리고 대략 24년에 가면 대략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도 80% 이상은 회복될 것이다.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자,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2019년으로 회복하는데 바로 23년과 24년 사이에 가장 most likely 후다다. 가장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내년도 어렵고 후년도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점진적으로 회복은 되지만 이것은 굉장히 버텨내기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도 포로라고 그러죠. 일시해고가 계속 일어나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강제 해고가 이스타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이렇게 해고를 못하게 돼 있죠. 이 코로나의 충격을 항공사, 기업이 다 흡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략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략 24년이 돼야 좀 회복이 가지 않겠느냐. 24년 말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현재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몇 군데 글로벌 전문기관들이 내놓고 있고요. 지금 물론 백신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보급되고 하는데 1년, 2년이 걸린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대략 이 불확실성 영역을 감안하면 앞으로 1, 2년은 버텨내야 된다 하는 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한 건데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재편에 대해서 제가 후반부 이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공업계의 재편은요, 결국은 제주항공과 이스타의 M&A를 통해서 처음 시도가 되고 딜이 성사될 줄 알았는데 실패가 되었고, HTC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로 해서 빅딜이 될 줄 알았는데 실패가 됐고, 결국은 지난달에요, 아시아나항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법정 관리에 들 거냐, 법정 관리를 둘 수는 없죠. 왜냐하면 채권단이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망하면, 개인도 망하면 빚쟁이가 다 떠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돈이 한 3조 4천억 정도, 3조가 넘습니다. 지금 물려 있는 게 산업은행이. 그래서 그걸 떠안았습니다. 3조 3천억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제 떠안았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산업은행은 물론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된 것처럼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산업은행이 그럼 어떻게 저거를 하느냐? 결국은 한진칼에다가 8천억을 집어넣자. 그 가운데 5천억은 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로 들어간다. 유상증자로. 그러니까 3자 배정이라는 것은 원래 구주주한테 줘야 되거든요, 인수권을.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정관상에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정관의 조건이 맞는다면 기존의 주주들한테 인수권을 주질 않고 신주를 3자인 산업은행에다 배정을 해서 5천억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3천억은 교환사채로 인수해 가라. 돈이 그러면 8천억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5천억에 대해서는 3자 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분이 생기는 거죠. 산업은행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진칼에다가 8천억을 집어넣고 대한항공이 이제 다시 또 내년쯤 이제 내년 상반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가 2조 5천억인데 여기에다가 한진칼에서 7,300억을 집어넣습니다. 7,300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공모를 해서 대한항공이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2조 5천억을 확보를 해서 아시아나에 또 유상증자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가 유상증자하는데 1조 5천억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수가 일어나는 거죠.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구주 매입을 해서 절대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영구채도 3천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PMI는 이제 통합하고 나서 정상화에 쓸 자금, 이것으로 또 쓰겠다. 대한항공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항공이 시작한 문제가 아니고 산업은행이 부실 기업을 떠안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대안중에 찾은 게 한진칼입니다. 자, 여기 대한항공에다 왜 바로 직접 지어놓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요, 일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의 지분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한진칼의 지분을 약 6%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진칼을 통해서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그렇게 있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러분도 전략적으로 생각하려면 저 회사를 그래도 산업은행도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래도 이 국민의 세금을 집어넣는데 좀 뭔가 영향력을 강화하자. 직접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지금 구상이고요. 지금 현재 위에 그림은 이건 이제 보도가 나간 건데요. 이미 나가 있는 건데 이게 며칠 전에 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최근 지분 구조입니다. 이게 3자 연합입니다. 여기 그 조현아, KCGI, 강성부 사모펀드고요. 건설업계 이렇게 합하면 45.2%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쪽은 특수관계인이라고 우호지분 델타까지 집어넣으면 41.1%입니다. 그러니까 약 4% 갭을 만약에 이번에 빅딜이 실패하면 빅딜이 깨지면 내년 3월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액주주가 얼마가 남느냐면 10% 남짓한 소액주주들을 누가 확보하느냐. 그 싸움이 치열해질 겁니다. 다행히 이제 지금 현재 그 조원태 회장 쪽은 금년에 아마도 세계적으로 흑자를 내는 그
거의 없는 그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화물에서 엄청난 그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어필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현재 구상대로라면 이 빅딜이 성사가 된 이후입니다. 성사가 되게 되면 지배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45대 41에서 조원태 37, 삼자연합 40, 산업은행이 11.9 이렇게 판이 바뀌면 산업은행이 어디에다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느냐? 이 삼자연합이라는 데는 이거는 잘 좋게 보면은 환상의 팀이고요. 환상의 팀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사업 경험이 일천하다. 뭐 그런 게 있죠. 이 사모펀드의 한계는 또 있습니다. 요즘 반격을 시작했는데 강성부 펀드에 대해서 당신은 그 조원태 회장이 7%밖에 없으면서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 강성부 대표는 얼마 가지고 있느냐? 당신은 KCG의 지분이 제로 아니냐? 마침내 그 공격을 이동걸 회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렇게 구도가 팍 짜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진칼의 지배구조가 변하고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이 안정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요. 산업은행도 경험이 있고 그래도 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한진칼이 인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약 64%를 아시아나의 지분을 갖게 되고 한진칼이 약 30%, 29%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 구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왜 이걸 하게 되었는가? 아시아나 항공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그 88년에 법인 설립하고 89년에 띄웠거든요, 비행기를.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제 이게 휘청거리고 결국 넘어가게 됐는데 저는 경영학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보면 법인과 자연인 누가 더 오래 살까? 법인도 생물 아닙니까? 태어나서 성장하고 소멸하고 자연인은 자연인, 법인. 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인은 그래도 80년을 살지 않느냐. 그런데 법인은 턱없이 못 산다. 그것을 뭐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긴 하지만 자연인하고는 비교할 수 정도로 수명이 짧다. 우리나라에서 100년 된 기업은 작년까지 8개였는데 100살이 된 기업은 보진제라고 하는 출판사, 성경을 만들던 보진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100년 기업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법인의 수명은 짧다. 제가 아시아나 이번에 보면서 주인이 바뀌면 이제 수명을 다한 거죠. 야, 그래도 한 30년 살았으니까 적게 사는 건 아니다. 이게 아시아나 임직원들이 보면 좀 섭섭하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기업은 그렇게 소멸되고 성장하고 합니다. 여러분 삼성이 몇 년 사는 것 같습니까? 대한항공과 동갑내기들입니다. 69년에 태어났거든요. 삼성전자가. 동원그룹도 69년에 태어났고 그렇게 뭐 100년 살 것 같지만 모르는 일이죠. 이 기업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나의 그 심각한 재무적 부실에 직면했고 결국 빚재미가 또 안 왔는데 부채 비율 2300%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본 잠식도 50%를 넘어갔고요. 그래서 산업은행에 고민을 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산업은행이 택할 수 있는 것은요. 기한기금을 포함해서요. 총 채권, 총 부채가요. 5조 7천억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2조 4천억 원은 지금 결정을 해놓고 들어갈 겁니다. 기간 안정 기금이. 그걸 합하면 5조 7천억을 이제 거기다가 밀어 집어넣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시아나는 약 인원이 지금 한 9천 명, 10,000명에 육박하고요. 그 밑에 자회사가 6개입니다. 그래서 대략 2만 명, 3만 명 협력사까지 크게 보면 간접 고용 효과까지 하면요. 뭐 10만 명까지도 봅니다. 저 거대한 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재매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방법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대폭 감원을 해야 됩니다. 부분 줄이고 썰어내고 아주 매력 있게 팔릴 수 있게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놓으면은 또 실패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산업은행이 피 묻히기 싫었을 거다. 산업은행이 지금 정부 시책과도 안 맞죠. 고용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세금으로 계속 떠안고 가겠느냐? 도저히 이거 한계 기업인데 저거를 계속해서 대우조선해양처럼 이미 5조 7천억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밀어 집어넣을 것이냐? 굉장히 국민의 눈이 따가웠을 것이다. 그러면 시장 논리대로 가야 됩니다.
저는 평소에 저는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주의자인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스타에 1600명이 직접 해고되는데도 저렇게 아픔이 큰데. 야, 이거는 10배입니다, 10배. 그러니까 계열사까지 하면 10배인데 저거를 그래 시장 논리대로 배를 째? 그냥 파산으로 청산을 해버린다면 이스타항공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사회적인 충격이 너무 크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이 하는 사례대로 간 겁니다. 왜 해외 사례는 좀 이따 설명드리죠.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매우 생소하고요. 대한항공은 또 어떤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냐면 우리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사이즈 이펙트가 있는 겁니다. 규모를 키워서 재미를 보겠다. 그런 점에서 흔쾌히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시장 독과점에 대한 검토에도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통신 3사를 봐라. 통신 3사. SKT, KTF, LGU 플러스 봐라. 5대 3대 2의 시장 구조 아니냐. 3사가 시장 지배력이 75%를 넘은 독과점이거든요. 그런데도 정부가 단일 한 회사가 50%를 넘어도 독과점입니다. 그런데 SKT는 49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50%를 안 넘기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형성돼 있고 통신 시장이요. 현대기아차의 M&A 사례도 있었다. 그러니까 청산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면 그럴 때는 M&A를 공정위가 허용한 사례가 있다. 자, 다시 말해서 회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 교통 같은 경우는 지배력이 더 커진다 하더라도 KTX로 옮겨가고 하는 대체 수단이 열려 있다면 소비자 선택폭이 열려 있다면 그것이 감안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된다. 사실 세계적으로 장거리 노선에 취향하는 풀 서비스 캐리어의 마켓에서는 일국일사입니다. 다만 일본이 2개고 중국과 미국이 빅3 체제이지 나머지 영국, 프랑스, 독일 어느 나라를 봐도 다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하나의 대표 항공사가 장거리 국제 노선에 나갑니다. 독점인 것이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 우리나라는 복점으로 그게 이제 프레임에 딱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이었다. 또 이 합하게 되면은 조인트 벤처를 했습니다. 재작년 6월부터 대한항공과 델타가 이게 밀도의 경제죠. 태평양 노선에서 재미를 톡톡히 봅니다. 기재를 합해서 중복 기재가 오히려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수익을 더 늘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 효과를 이제 기대하는데요.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그래서 이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업 결함 14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독과점의 논란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 설명드린 것에다가 지금 항공운송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 노선에 가면은 국가 간의 항공협정을 맺어서 복점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0편을 집어넣을 테니까 너네도 10편 들어와라. 그 노선에서는 이미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복점으로.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거기 3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경쟁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그 국제선에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것은 외항사 점유율이 33%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무대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외항사들하고 경쟁하는 것이지 우리 국적사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인천공항의 또 슬롯 점유율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해서 슬롯이라고 하면은 이창 시간을 할당받은 것인데 합해봐야 40% 수준이다. 반을 못 넘는다. 그러네. 여기 지금 대한항공 26%, 아시아나가 14%. 국내에서는 양사 합해도 이게 지금 계속 감소해 40%가 안 되고요. 이런 그 아시아나 회생 가능성이나 대체 수단, 공정위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큰 이슈로 이것에 제동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현대기아차 사례도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쟁점 2번째입니다. 유상증자 가처분 논란은 어제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 3자 연합에서 이거를 가처분 신청을 했죠. 법원에다가 저거를 막아달라.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초 정도면 나올 걸로 알려집니다. 결과가. 그런데 이제 이런 범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한진칼은 정관에 이게 있다. 총 주식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긴급한 경우에 팔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긴급자금 투입을 해서 적법한 절차인지, 근데 아마도 뭐 어느 쪽에 베팅을 할지는, 그러나 이것은 글쎄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저도 이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는 모르는데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요, 기업 특혜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양분된 시각입니다. 이것을 지금 삼자연합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너무 심하게 해서, 제가 이렇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대한항공의 그 대변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방송에서 나는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더 많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만, 뭐 그건 그거고 당신은 같은 재단에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들으려고 하질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특혜라든가 조원태 회장을 살리기 위해서 밀실에서 뭘 했다, 그렇게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딜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여기 지금 밑에 예가 나오는데요. 예를 보시면 세계 5대 항공사입니다. 이게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KLM.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노스웨스트 우리나라 취항했던 항공사 델타가 먹었습니다. US 에어웨이스도 굉장히 메이저 항공사인데 2013년에 아메리칸 항공이 먹었습니다. 컨티넨탈 항공도 2010년에 유나이티드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큰 놈끼리 묶였습니다. 이름은 다 소멸됐고요. 근데 유럽에 가보면은 더 판이 큽니다. 판이 아주 큽니다. 얘네는. 루프탄자가 아예 스위스 대표 항공사 스위스에어 오스트레일리안 항공을 2005년, 2009년에 아주 흡수를 했죠. 브랜드는 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KLM을 에어프랑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럽 방식인데요. 브랜드는 놔둡니다. 브랜드는. 미국 방식은 브랜드가 소멸되고요. 유럽 방식은 국적 항공사라는 체면이 있어서, 여기 KLM은 세계 최초의 항공사입니다. 2019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항공사고 네덜란드의 자존심인데, 사실은 꽤 오래전에 에어프랑스에 먹혔죠. 운임이 인상될 것이냐,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게 있고요. 고용 유지에 대해서 대한항공 2차례에 대해서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것은 고용 유지가 가능하다는 그것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론 때 말씀드리고요. 규모의 경제에서도 이게 실현이 된다. 그리고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보장이 될 것이다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30분 했네요. 죄송합니다.